자, 24회 해설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관련된 자료이다.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이 GPCR이죠. GPCR. 막을 7번 관통하는. 자, 아드레날린은 티로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신경 호르몬이죠. 호르몬. 이걸 분비하는 세포를 우리가 분비세포라고 하는데, 혹은 신경 분비세포라고 하는데, 타이로신으로부터 변형해서 에피네프린을 만든 다음에 그를 엑소사이토시스로 분비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수용체에 붙게 되겠죠. 자, 원래 붙는 애가 아드레날린인데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아니면 양리학적으로 어떤 물질들을 만들었어. 근데 그 물질을 만들었는데 걔가 그 수용체에 붙어서 원래 리간드가 했던 기능을 한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약 A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붙어서 이 약 자체가 아드레날린의 기능을 하면 이걸 우리가 아고니스트다, 항진제다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약 B가 있는데 얘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붙어서 원래 기능을 억제, 그럼 얘를 안타고니스트라고 한다. 기량제, 억제제라고 하죠. 자, 요 용어는 앞으로도 좀 나오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별표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프라놀롤은 아드레날린의 수용체 경쟁적 기량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프로프라놀롤은 이 B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아드레날린 많이 수용체 붙는다면 GPCR이니까 G단백질이 활성화되고, G단백질은 PLC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아드레날린 사이클레즈가 활성화되니까 CAMP가 만들어지고, C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우리 프로테인 키나제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라고 했었죠. 자, 기억 동그라미를 분비하는 세포는 아세틸콜린 자극에 의해서 흥분된다. 자, 여기 이제 안 배웠던 내용인데 캠벨에서 살짝 하긴 했습니다. 우리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교감신경에서 절전 뉴런이 있고 절후 뉴런이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부르는데, 교감 말단에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렇게 분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분비되는 세포는 반드시 아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비했을 때 이 저르눈이 활성화돼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분비하는 세포는 아세틸콜린 자극에 의해서 흥분된다. 자, 기억,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이 절후 뉴런은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흥분되는 거 맞다. 1번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제가 그냥 외우라고 했죠. 니은 동그라미는 G 단백질 중에 알파 서브유닛, 알파 서브유닛은 GTP 결합 단백질이면서 GTP 분해 요소 활성을 가진다. 맞고, 프로프라놀롤은 교혈압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도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에피네프린이 나오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교감이 작용하면 혈압이 상승하잖아. 근데 이 프로프라놀롤은 이거의 길항제라고 했으니까 원래 기능을 억제하겠죠. 그래서 프로프라놀롤은 혈압을 낮출 거니까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겠죠. 자, 디귿 동그라미는 프로테인 키나제, 이걸 한글로 말하면 단백질 인산화 요소 A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관지에 존재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 활성화 기관지를 수축한다. 이것도 지식형인데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리 교감이 작동하면 호흡은 증가하죠. 교감이 작동하면 교감인 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호흡은 잘 되거든요. 우리 교감, 도망가거나 싸울 때 호흡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기관지는 수축하면 안 되고요. 기관지는 이완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리고 답은 5번입니다. 9번, 다음은 어떤 G단백질 연결 수용체, 여기를 GPCR이라고 하는 거죠. G단백질 연결 수용체 이꼴 GPCR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본 것이다. 정상 수용체, 이 수용체의 와일드 타입, 와일드 타입이 이제 정상 형태다, 이렇게. 원래는 야생형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정상 수용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야생형이라고 원래는 보통 번역합니다. 걔는 도메인 A와 B로 구성된다. 도메인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기능적 단위야. 우리가 배운 걸로 살짝 이야기해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 세포 밖에 존재하죠. 세포 밖.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리간드, 결합, 도메인,
걸 살짝 알 수 있어. 근데 뒤에 내가 이거 미리 썼는데 처음부터 이거 확신은 못하고 일단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아래 내용이라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 Y 같은 경우는 와일드 타입에서 이 A를 뺀 거잖아요. A가 결국에 리간드 결합 도메인이니까 아마도 얘는 리간드하고 결합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아래 보시면 데이터로 리간드와 수용체의 해리상수 KD가 나와 있죠. 이거는 지식형. 여러분 우리 KM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단백질인 효소하고 기질의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KM이라는 단위가 있다. 그래서 KM이 작을수록 단백질하고 효소와 기질의 친화도는 높다. 근데 이게 이 수용체는 효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효소 지금 GPCR은 효소는 아니잖아. 효소가 아닌 다른 단백질들도 이런 KD 이런 어떤 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KD는 해리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KM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효소가 아니라서 KM을 안 썼을 뿐이지 KD도 어떤 수용체하고 지금 이 수용체 GPCR이랑 리간드하고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리간드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이 수용체하고 리간드의 결합 정도 100%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반절 결합하게 되는 리간드의 농도, 이것을 우리가 KD라고 하기 때문에 KM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위에서 A가 없는 Y 같은 케이스는 KD 값이 1200이죠. 여러분들은 뭐 항상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Y는 A 부분이 없으니까 리간드 결합을 안 하니까 아예 결합을 안 하니까 KD 값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값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KD 값이 엄청 크다는 것은 이 리간드하고 이 GPCR하고 결합을 거의 안 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A라고 하는 부분이 리간드 결합 도메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림의 이 부분이 이제 막을 7번 관통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막 안쪽에 있는 요 영역이 우리가 G 단백질, G 프로테인과 G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제 G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알파, 베타, 감마로 되어 있는 G 단백질 붙어 있다가 리간드가 와서 활성화되면 이 알파가 떨어져 나와서 아데니릴 사이클레즈를 활성화시키면 CAMP가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 타입의 리간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CAMP가 낮다가 리간드를 처리하면 CAMP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와일드 타입을 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만 한다면 GQ 다음에는 PLC니까 얘는 DAG나 IP3 칼슘과 같은 2차 전달점만 만들어지지 이 문제처럼 CAMP는 안 만들어지니까 이걸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낸 거지 실제 이거 피틀 기출 문제의 변형인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중간고사 형태로 지식형으로 그냥 물어본 거고 여러분들 그걸 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낸 거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전형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자, 그에 비해서 Y 같은 경우는 리간드 결합 부위가 없는데 왜 이게 CMP가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Y는 지금 리간드 결합 부위는 A가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이 Y는 정상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구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온오프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생물은 되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변화가 됐는데 이 구조 변화가 된 게 마치 제가 이야기했죠. GPCR은 GEF의 역할을 할 수 있다. GEF의 기능이 활성화된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항상 G 단백질은 늘 붙어있는 I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활성화시켜서 G 알파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면 아데닌 사이클레즈가 활성화돼서 CMP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리간드가 없어도 항상 이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리간드가 있을 때도 똑같이 만들어지나요? 왜냐하면 얘는 A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간드가 여기에 결합을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결합 하나 안 하나 이 바뀐 이 Y의 구조 변화 형태 때문에 늘 비슷한 수준으로 CM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Y의 리간드를 처리했을 때 아데닌 사이클레즈 활성이 변하는 게 아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데이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 보시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X는 리간드 결합 도메인만 가지고 있잖아요. 리간드 바인딩 도메인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A 부분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겠냐라고 지금 제가 니은에서 물어봤잖아. 와일드 타입과 X의 AV라고 한 부분의 3차 구조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금방 했던 거랑 똑같이 이 X에는 이 막 관통 부분이랑 B 부분이 없으니까 얘도 약간의 구조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KD 값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리간드랑 더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이 KD 값이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과 X의 AV는 3차원 구조적으로 다를 것이다. XAV가 더 리간드랑 결합을 잘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을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이것도 반대로 돼 있어서 많이 질문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셔야 돼. 피트 기출 문제입니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 A는 스테로이드니까 막을 관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걔는 수용체 R과 결합한다. 그럼 AR이 돼서 표적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에 결합한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항상 이제 배운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붙으면 전사가 증가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배웠죠. DNA에는 인앤서도 있지만 여기에 사일랜서라고 하는 서열이 있고 거기에 붙는 얘네들도 전사인자라고 할 수 있지. 특수 전사인자가 되겠죠. 특수 전사인자. 혹시 이거 안 들었으면 뒤에 나옵니다. 혹시 순차적으로 듣고 이 문제풀이를 들은 사람은 특수 전사인자를 모를 수도 있어요. 특수 전사인자 중에 이 사일런스에 붙는 애들과 억제자라고 하고 얘네들이 붙으면 그 다음에 있는 이 유전자의 전사량이 붙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전사인자가 붙는다고 항상 전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 배웠던 거랑 좀 다르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겠으니 이걸 또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전사인자가 없으면 전사가 아예 처음부터 안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 이것도 이제 뒤에 배워. 어떤 DNA가 있다면 DNA 전사를 조절하는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실제 생물은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이 AR이 없다고 해서 이 유전자 전사가 아예 안 되거나 또 얘가 붙으면 무조건 전사가 안 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이 전사량을 결정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적인 조절에 의해서 전사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전사량은 0이나 100이 아니야. 관찰해보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0, 1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 데이터를 먼저 보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너무 이론적인 내용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좀 버려야 피트 시험을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먼저, 물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도 떠올려야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그 데이터가 되게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됩니다. 항상 대조군을 먼저 보세요. 대조군. 정상에서 이만큼 전사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상세포에서 요만큼이 전사되고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대조군이고 여기서 A를 결손시켰다. 마이너스 A가 없다. A가 없으면 결국에 마이너스 AR이랑 똑같은 거죠. AR. A를 없앴더니 오히려 전사가 증가했다. 이 사실부터 제가 이제 억제자인 걸 아는 거야. 반대로 하면 A 결손인 건 AR이 없잖아. 그럼 정상은 플러스 AR. AR이 있으면 전사량이 감소한다는 이 데이터. 저는 이걸 이제 먼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AR은 특수 전사인자이면서 전사를 억제하는 억제인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트 기출에서는 이 세포 안에 지금 R이 발현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2번에 있는 생쥐의 부정소에서는 R이 발현되고 있냐. 왜냐하면 지금 이 실험을 생쥐의 부정소에서 했거든요. 다음은 생쥐의 부정소에서 A와 A 구소 유사체가 X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근데 만약에 이 생쥐에 R이라고 하는 인자가 없다면 if R이 없다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데이터 정상 생쥐에서도 AR이 형성되지 않을 거고 A 결손 생쥐에서도 AR이 형성되지 않겠지. 그럼 전사량의 차이가 없어야 되지. 근데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쥐의 부정소에는 R이 발현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냥 막연히 지식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우선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식형. R은 DNA 결합 도메인을 가지냐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는 지식형입니다. 전사인자들은 항상 DNA 결합 도메인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형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 말고 갑자기 이제 X가 튀어나왔는데 다음은 G의 부정소 A와 A의 구조유사체 X가 표적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자, X라는 애가 있는데 X는 얘랑 유사한 아이다. X를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또 생각하기가 편하냐면 X를 여러분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이 원래 어떤 아이들이랑 비슷한 애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약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X를 A와 유사체라고 했으니까 만든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X도 들어가서 이 R과 결합해서 XR의 형태를 형성할 수 있겠죠. XR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분석을 해보면 유사체인 X를 집어넣으면 이 정상 A도 있고 R도 있는 애한테 X까지 집어넣었더니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더라.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세포 안에 정해진 양의 R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A가 들어오면 AR이 많이 형성돼서 전사를 억제하는데 XR이 있으면 XR은 오히려 반대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R이 있다면 XR이 DNA에 붙여서 전사를 촉진하게 하거나 하나의 가능성. 두 번째는 X를 많이 집어넣으면 AR이 형성이 덜 되겠죠. R의 개수, 단백질의 개수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 X를 많이 넣어주면 A와 결합하고 있는 R이 줄어들고 XR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AR의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AR은 전사를 억제하고 있었던 앤데 억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사가 증가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데이터로는 그것까지 증명은 못해요. 아무튼 X를 집어넣으면 전사가 증가하는 사실만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R의 비경쟁적 저해제다. 아니죠. 이 데이터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애매한 보기들 좀 있어요. 제가 설명한 대로 한다면 어차피 지금 A 대신 X가 붙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구조유사체라고 했으니까 R에는 A도 붙을 수 있고 X도 붙을 수 있으니까 X는 A에 비경쟁적이 아니겠죠. 경쟁적이겠죠. 같은 자리에 붙는 애를 우리가 경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니까 4번은 틀리다라고 합시다. 자, 5번 AR이 DNA 결합하면 전사량이 증가한다. 이건 아까 설명해드렸죠. 전사량이 감소하죠. AR은 XR과 DNA 친화도는 AR과 DNA 친화도 높을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한 보기야. 이건 하지 마. 이걸로는 추론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버립시다. 버림. 보기 이상해. 이 그래프에서 전사량은 A 유전자의 전사량이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전사량은 AR이 붙어서 전사된 어떤 새로운 유전자, 그 유전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유전자의 전사량이지 A 유전자의 전사량이 아닙니다. 1번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24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